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보일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건강히 잘 살아내고 있는지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각자가 다 살아가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마 이전과 같은 일상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이제 조만간 개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커다란 지금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변화라는 것은 고통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또 겪고 있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 지금 놓여 있죠. 이미 어쩌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 우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이중 충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달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최소 5년 이상 앞당겼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그리고 모든 기술이 다 멈춰서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반적 생각일 텐데 말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팬데믹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다. 이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제일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죠. 즉 재행무상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변화라는 것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거나 또는 그 고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거나 의아하실 겁니다. 과학기술, 그것도 최첨단인 인공지능을 이제 얘기하는데 웬 스님이 등장하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상징적이긴 하지만 바로 그 어울리지 않음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낯설음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불교와 세상의 변화의 차이 또는 그 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불교는 아직 이 변화를 놓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야산에 살고 있는 이 산승의 눈에 비친 현재 변화는 꽤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왜 지금 이런 강연을 하는지 그 인연을 한번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저와의 인공지능의 인연은 한 20년 전 가야산에 지금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지대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요.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이 물음이 오래전에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시절에 지대방에서 도반 스님과 이런저런 법담 중에 나왔던 저의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그 던졌던 작은 질문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시절 인연을 만나서 최근에 다시금 이 인공지능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나요가 저한테는 화두가 됐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물음이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산에 살다 보니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변화의 추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연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지 각자의 질문들, 각자의 화두를 하나씩 품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은 예전에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에 지금 있어서 우리 학인 스님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내용을 재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전국에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공부하고 그 변화에 통찰을 제시할 우리 학인 스님들이 됐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든 이 강연을 잘 들으시고 이 주제에 대한 날선 질문을 한번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이게 비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연이 일단 재밌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쾌하게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미래는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소설 뉴 로맨서로 유명한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그 최근 대중매체에서는 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다양한 정보와 논의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뭐 딥러닝이다, 유전자 과외 기술이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가상 증강 현실이다, 현실 기술이다,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뭐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정말 아침에 깨어나면 신문이 됐든 뉴스가 됐든 새롭고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거의 해일과 맞먹는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배 한 척을 삼킬 듯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꼭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각기 다른 폭풍 두 개가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가 같이 합쳐졌을 때 그 파괴력이 가공할 정도의 사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바로 이 퍼펙트 스톰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저희들을 휘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이중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당장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꿔놓고 있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익숙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무언가? 디지털 산업혁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갑자기 또 4차 산업혁명이라니 이건 또 뭔 얘기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거다 저거다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정의를 따지기 전에 한번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쫓아가 보죠. 좀 화면에 보시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용어를 처음 이분이 사용했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에서 또 경제계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까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어떤 비즈니스의 일환 아니냐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클라우드 슈왑 이전에 루치아노 플로리드란 옥스퍼드 경제 교수님께서 2014년도에 먼저 4차 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이미 저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 자체도 이미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이 미치는 어떤 사회적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2014년을 전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이 개발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생명공학, 유전공학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이러한 큰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학자들은 제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소개하는 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기 닐 거센필드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3D 프린터 개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아톰으로 이루어진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가 현실 세계에 정보의 총량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공간, 그러니까 흔히 사이버 공간이라 그러죠.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되는 비트라는 단위로 이루어진 정보 세계의 총량, 이 두 세계의 정보의 총량의 합이 대등해지거나 또는 일치하는 그런 수준의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나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러지만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했는데 다음 날 또는 우리 집 문 앞에 바로 현물화된 물품이 배달되는 상황. 사실 요즘의 일상으로 보면 너무나 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고 당연한 현상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정보 세계, 디지털 세계, 인터넷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 갖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잘 들었겠지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등 또는 딥러닝 기술이 개발됐다는 등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컴퓨팅 능력이라 그러죠. 비약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엄청나고 방대한 정보를 고성능의 컴퓨팅 능력을 갖고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변화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첫 번째 인공지능 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딥러닝이다 뭐다 말씀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딥러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로봇 기술이 있습니다. 로봇이야 저희들이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미 영화에서뿐만이 아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로봇들이 각종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됐든 조선업계가 됐든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들을 지금 대체해 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광고를 통해서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각자
자신의 집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됐든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기기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작동을 도와주고 서로 고장 났는지 여부도 확인해주고 또 심지어는 고장이 났을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고장이 안 나게끔 또는 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 일상용품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친숙하실 수 있는데요. 가상 증강현실입니다. VR이라고도 하고 AR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가상현실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고요. 과거에 우리가 아바타라든지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아주 3차원 영상이 됐든 하면서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가상현실이 의료계가 됐든 군사가 됐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가상현실의 쓰임새라는 것은요. 최근에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유엔에 알리기 위해서 각국 대표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시리아의 참상에 대해서 아무리 문자로 된 정보, 보고서를 아무리 받아도 시리아의 상황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엔 본부 앞에서 단체에서 그 시리아의 지금 상황 자체를 영상으로 찍어서 VR로 가상현실로 각국 대표들 앞에 그 체험하게 했더니 그 시리아 현실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는 세상을 바꿔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엔 안경도 끼고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증강현실은 우리의 실제 육안을 갖고 있는 시각 능력보다도 이거를 더 증대시켜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단지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쇼핑을 가고 싶다 해서 옷을 사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눈 앞에서 안경에서 여기서 가장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옷집 가게를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나랑 가장 어울리는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게 위치를 알려준다든가 또는 좋은 옷을 소개해 준다든가 신제품을 소개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또는 이 각막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여러분들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 됐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하지가 않아서 도로에서 직접 그 자율주행하는 것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미국이라든지 서구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이 허가가 된 상태죠. 아마 급속도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마 우리 일상을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곁에도 조만간 바로 그렇게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3D 프린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입체 출력 기술이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물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텔레비전이 됐든 아니면 이런 꽃병이 됐든 어떤 무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입체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머그컵을 하나 사러 가야겠다 아니면 꽃병을 하나 사러 가야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꽃병, 그 머그컵에 대한 디지털 정보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 집안에 각자 갖고 있는 프린터로 그 머그컵, 꽃병을 사러 가지 않아도 직접 배송받지 않아도 집에 있는 프린터가 그 꽃병을, 그 머그컵을 만들어내 준다는 얘기죠. 이 말 들으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히려 품질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직접 가서 사는 게 굳이 꼭 3D 프린터로 출력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이 기술이 결정적으로
개발돼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항공우주 분야라 그럽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구국가에서 화성 탐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화성으로 가거나 다른 식민지 별을 우리가 개척함에 있어 갖고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일시에 싣고서 화성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활용하고 있는 일상용품들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행성이나 별에서도 그것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별에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 때문에 3D 프린터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스마트 시티를 떠올리는데요. 말 그대로 스마트 시티,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똑똑한 도시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서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만요. 크든 작든 간에 도시 건설 자체가 애초에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수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치안이 됐든 그 모든 형태의 도시를 구성하고 조직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서로 연동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융합되는 그런 방식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 그럽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이러한 스마트 시티 건설을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8번째가 우주 개발 사업이죠. 화성 식민지 개척인데요. 뭐 최근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뭐 스페이스X에서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지금 다양한 형태의 항공 우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관련 영상 보면서 이러한 주제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에 또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죠. 나노 기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아무로 우리 인체의 수술 문제라든지 인체의 건강,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과외 기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인간 개념마저 새로 정립할 정도의 아주 혁명적인 지금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딥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보면 인공무능에 가깝죠. 우리가 다 입력해 놓은 정보와 입력해 놓은 디지털에 갖고 그냥 출력하는 방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딥러닝이라고 소위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방식은 데이터만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아서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옆에 지금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거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SNS 서비스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수많은 수백만 장, 수천억 개의 사진들을 올라오면 저렇게 치아와 사진하고 또는 저런 머핀 사진하고 구분을 못했다 그럽니다. 인공지능이요. 왜냐하면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또 옆에서 보면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 또는 빵. 이게 너무 색깔이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또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거대한 SNS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해갖고 서비스가 엉망이었던 경우들이 꽤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넘어가면서 거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즉 90%가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인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보다 지금 현재는 딥러닝이 훨씬 더 사물에 대한 인식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진단의학과 의사님들이 열심히 혹시 종양이 있는 건 아닌지 판독하고 그러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죠. 어쨌든 인간이 보는 방식인 거죠. 근데 최근에는 딥러닝을 장착한 탑재한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수준의 일치율, 인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서 암에 걸렸을 때 인공지능 딥러닝 의사가 내린 진단과 인간 의사가 내린 진단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상충됐을 때 과연 어느 진단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인간의 수준을 지금 위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죠. 한번 제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의 로봇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6년부터 18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심지어 문도 스스로 열지 못하고요. 계단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2015년을 넘어서면서 비약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죠.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분리된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 이러한 것들이 각계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 세계를, 물리적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디지털 세계, 인터넷 세계, 비트로 이루어진 세계와 지금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내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당연히 지금 벌써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보, 디지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쉬운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접근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여건이 아예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육에서 소외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갈수록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평등은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요. 바로 결국 인간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사이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시됐고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곳곳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10년 전에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굉장히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이미 어떻게 됐나요? 모든 형태의 인터넷, 우리 컴퓨터 앞에 커다란 모니터 앞에서 보던 웹사이트들이 전부 앱으로 변화가 됐죠. 이러한 변화들은 보면 우리가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마 되겠어? 했던 것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변화의 속도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죠. 인공지능과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아까 고통의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결하겠다, 죽음을 정복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흥미롭죠. 왜 괜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구글 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거나 노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명만큼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칼리코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지금 생긴 저 귀여운 그게 벌거숭이 뭐 다람쥐라고 하는데요. 요 생물체가 노화, 그러니까 늙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명만큼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럽니다. 구글에서 주목한 바는 이 다람쥐한테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우리 인간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간도 노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쇠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언론에 공표된 얘기일 뿐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유전자 과외 기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생명공학 기술이 지금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서 급기야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또는 죽지 않는 인간까지 한번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기술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부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죠. 이 하늘 아래 나 자신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다 이거죠. 뭐 아시겠지만 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나 자신이란 존재는 누구하고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2500년 전의 말을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공지능 딥러닝이 개발이 되고 우리 도처의 모든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고 우리가 일자리에서 해고가 되고 실업이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소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즉 나라는 존재는 결코 대체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듯이 이러한 커다란 인공지능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떠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사유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쭉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누구도 이 지구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중 충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이러한 혼란과 극심한 형태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선진국 할 거 없이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라가 됐든 또는 우리 불교가 됐든 또 각자 개인이 됐든 간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누구도 미리 본 적이 없었던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먼저 지금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누가 먼저 이 시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사람도 없고 훈련받은 사람도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준비도 없이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주는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는 자가 그 답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그 답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질문하는 자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자들이 결국 이 시대를 읽어낼 것이고 이 시대를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궁금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대도 이전과는 뭐 연장선상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이러한 형태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안주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 어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없이 또는 뒤처지고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고통의 문제,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이 문제를 그냥 앉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으로 가기 전에 우리들이 미리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이 고통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각자의 모든 질문을 하나씩 가지시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